네, 오늘은 포스트 4.13 전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청와대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하느냐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전국의 물줄기를 바꾸는 획기적인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의례적인 발언에 그칠지에 따라서 전국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치권 소식 정태원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뭐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이 듣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총선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추락하고 치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우선은 이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이제 청와대는 선거는 새누리당이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긋기를 했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총선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네. 어떤 말씀이 있을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동안에 또 보면 청와대가 불통의 상징처럼 이렇게 네. 보였거든요. 근데 네. 청와대에서는 우린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 과연 새로운 소통의 이미지를 보일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야당 지도부하고도 맞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이냐. 네. 뭐 그게 또 기대가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민심 수습 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가 있을 것이냐. 네. 뭐 그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오늘은 뭐 점심 먹으면서 정확하게 종료 시간도 안 정했다고 하니까 네. 허심탄회한 그런 이제 그 간담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정도면은 정치에 대해서 뭐 빠삭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짚으실 텐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일단 이 경청을 하는데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인들, 특히 또 언론사 간부들이고 하니까 민심을 제대로 아마 가감없이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감히 이번 그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감히 결과물들이 좀 나와주길 정치권이 상당히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이니만큼 대통령께서 어떻게 앉아있고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과의 정례적인 그 대화의 창구, 예를 들면 뭐 여야 이 대표 회담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야당과도 소통의 창구를 두는, 예를 들면 뭐 이 정부와 이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해왔습니다만 야당과도 그런 형태의 이 그 실무진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이 그 총선 참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결국은 인적 쇄신으로 모여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개각이라든지 이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서도 가서 언급을 하실 것인지, 요 정도의 대목에서 저는 상당히 어떤 정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상당히 아마 전국의 그 물꼬가 좀 다른 쪽으로 트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4대 계획을 또 언급하실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단합도 당부하는 그런 말씀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많이 듣고 정례화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주지 않을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상황부터 이제 좀 살펴볼게요. 새누리당이 어제 4선 이상 당선인 14명이 모여서 오찬 회동을 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선을 했는데, 보통 4선급 이상이면 원내대표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진들이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출마 의사 밝히신 분들도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결국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은 지도자도 없고 좌표도 잃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총선의 충격이 너무나 컸고, 그 원인이 또 친박과 비박과의 계파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친박과 비박과의 계파 갈등의 책임을 빼놓고 나면
사실 몇 사람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원유철 대표도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대표 이걸 주관할 자리는 아니지만 원대표도 빼버리면 진짜 아무도 없게 되는 주관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그렇죠. 없죠. 네. 그야말로 주관만 한 것이고 네. 새누리당의 중진들도 지금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점에서 예. 그 원내대표와 또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또 다르거든요. 네.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예. 청와대와의 관계에 재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예. 또 당 내부의 갈등도 수습을 해야 되고 야당과의 협치도 해나가는 그런 임무인 반면에 네네.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우리 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까지 이걸 잘 관리해가면서 다시는 친박계 비박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예, 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 예. 점에서 새로 뽑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능을 달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이 자리에 최경환 의원도 오랜만에 모습을 좀 보였더라고요.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자숙 모드를 네네. 지금 갖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그 경북 지역의 당선자 모임에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신 얘기가 이게 내 탓도 아니고 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네.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간에 어제 그 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아마 좀 존재감을 나름대로 완전히 이거 보여주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내대표에서 그 경선에는 아마 친박계가 이렇게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지금 물론 뭐 친박계라고 불릴 수 있는 유기준 예. 전 해수부 장관 또 홍문종 의원 등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원내대표라는 첫 번째 이 총선 이후에 이 당내 이 경선 과정에 친박계가 사실 이번 그 책임에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과연 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친박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자제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최경환 의원이 뭐 그렇게 이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친박계가 조금 자숙 모드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나경원 지금 친박계 아닌 그 중진들 중에서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에 지금 출사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나경원 의원하고 네. 정진석 당선자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 정도가 아마 경합하는 구도로 네. 진행이 된다면 예. 친박계 입장에서는 아마 뭐 두 분이 되더라도 개파식이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마 뭐 그렇게 자신들의 그 향후 이 당권 구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손해될 건 없다는 생각에서 아마 네. 그 부분은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그렇겠군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중진들 어제 모인 분들께서는 분리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그렇습니다. 모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예, 원래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에 바로 그냥 원유철 원내대표를 그냥 당신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랬죠.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비박들의 반발과 또 일반 국민들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예, 안 예. 하기로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분리하기로 한 건 맞는 걸로 보이고요. 네네. 또 실제 원내대표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도 네네. 친박계는 당분간 자숙하고 네.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왜 예, 그런가 예. 하면 지금 바로 그 총선 끝나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또 친박 비박 싸운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 여론이 나빠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새누리당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네. 일단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원내대표로서도 새로 원 구성하거나 이럴 때도 할 일도 많고 그럴 텐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꽃가마를 타는 그런 영광일 수 있지만 네. 이번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진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예, 예. 그런 상당히 어려운 이 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3당 체제가 정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여당이 가반에 아주 미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사건건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네. 야당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예. 특히 이번에 아마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그랬죠.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장도 아마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국회 운영위가 뭘 하느냐면 여러 가지 국회 사무처 예산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국회 운영위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예, 대통령 예. 비서실과 나름대로 각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상당히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걸 또 방패막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청와대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아주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해서 이 총선 뒤에 지금 당 상황을 갈무리하고 수습하고 개편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과부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아니, 그리고 저 저도 그렇게 더민주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 보면은 네. 맨 처음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잖아요. 예, 선대위원장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비대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네, 네. 체질도 바뀐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 승리하게 됐으니까 네. 새누리당도 뭐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봐서 네. 훌륭한 분이 있으면 모셔와서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뭐 당 내에 계신 분이건 당 외에 계신 분이건 정말로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한 달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게 조금 더 가도 되는 거죠. 네네.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이게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부에서 외부에서 그것 때문에 또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당사자 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저는 여기서 아마 갈래가 아마 정해지지 싶은데 저는 뭐 내부든 외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부에도 적임자가 있으면 모시면 되죠. 예를 들면 내부라고 한다면 뭐 강창희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직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의원 신분을 그대로 갖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분을 모셔서 이분이에게 주어질 역할이 그냥 단순한 관리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임무를 많이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당내의 인사들과 관계가 좀 자유로운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부다 외부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그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된다면 그건 새누리당이 아직 정신 들 차린 거죠.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근데 아마 한 달만 와서 전당대 할 때 관리만 해주십사 하면 아마 안 오실 겁니다. 지금 쑥대밭이 된 당에 가서 그거 무슨 뭐 그야말로 질서만 잡고 그만둬라? 안 하실라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파격적인 발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놓은 것이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하나갑 고문 같은 분들 좀 뭐 영입하잖아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김병준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분도 모셔오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파격적 발상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파격적 발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을 그렇게 준다면 저는 아마 새누리당이 나름대로 한골탈퇴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6월 전후로 이제 전당대회가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남짓인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달 맡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는 방안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전당대회 근데 연기가 되면 사실 친박 입장에서는 이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이 친박이다. 이런 비난에서 좀 많이 벗어나거든요.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친박은 전열을 가다듬는 데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한편 이게 전당대 자꾸 늦어지게 되면 새누리당이 정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늦어지게 되니까 그 점은 또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황골탈퇴할 기회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비상대책위원장이 완전히 바꿨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전당대회 연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벌써 연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사실 연기를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단지 이제 연기를 했을 경우 친박계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이제 좀 그 내부 정비를 해서 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 것인가는 그런 또 이렇게 비박계에서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혁신형으로 모셔와서 당의 그 전반적인 혁신과 이 개혁을 해낸다면 사실은 이 개파색 자체가 상당히 옅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친박계가 상당히 단합도 깨질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사실 이 당권에 도전 못하도록 하는 또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박계가 그렇게
이렇게 전대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친박계가 뭐가- 수습할 시간을 준다. 네. 그것 때문에 꺼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새누리당의 개파는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개파는 전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이념적으로 색깔이 같은 분들끼리 개파를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 친노파 예. 또는 운동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과 많이 가까운가 예. 아니면 덜 가까워 거기에 따라서 아주 가까우면 친박 멀어지면 비박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결국엔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 비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끝나가려면 개파가 옅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은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면은 예. 이게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예, 그래서 예.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께서 개파를 없앤다는 말씀을 하시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 개파 해산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먼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우리 똑같이 우리 당원이고 같이 간다. 네, 네. 이런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신다 그러면 예. 개파 갈등은 저절로 없어지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언론인 간담회에서 좀 대통령께서 어떤 말을 할지 또 여기서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라든지 막 혁신적인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새누리당이 변화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장집 교수의 그 쓴소리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최장기 교수가 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네. 새누리당의 비상 상황을 아마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장기 교수는 뭐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이 그 민주화의 나름대로 이론적 토대를 예. 제공했던 아주 그 진보적 학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사실 그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 참패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네. 상당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첫 네. 번째는 민주적 규범이 무시됐다. 네, 네. 이번에 공천 파동 자체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나름대로 공천은 누월이 있었지만 그것이 뭐 이번에 옥새 파동이라든지 막말 파동, 살생부 리스트 이 여기서 다 드러나듯이 네. 민주적 이 절차 규범이 무너졌다. 네. 이 부분에 따끔한 질책을 하신 거고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결국은 이번 공천 파동에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 즉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히 개입함으로써 예.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향식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김무성 대표의 그러한 그 원칙이 다 무너지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네. 새누리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전을 깨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새누리당이 과연 이 지금 최장희 교수의 이 쓴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물론 어제 이 모임을 주최한 분들은 상당히 혁신적인 지금 마인드로 네. 당이 좀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생각이 전체 당원들의 뜻, 전체 당선자들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 목소리, 그러니까 최장희 교수가 한 그 쓴소리를 개혁적 보수, 혁신적 보수가 되라는 그 해초리를 네. 어떻게 이렇게 받아서 당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당사대회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 네. 아마 전달하겠죠. 전달하는데 전체의 당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 부분에는 저는 뭐 아직까지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장기 교수를 모셔와서 이렇게 이 나름대로 민심에 이 길을 기울인 모습은 뭐 그렇게 상당히 보기는 괜찮았던 네.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태훈 변호사님. 예. 아까 전에 뭐 혁신이 필요하면은 아까 모셔야 된다는 최장집 교수를 비대위원장 어차피 비대위원장 잠깐 하시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네네. 그런가 하면 네네. 지금 이제 소위 책사 내지는 멘토로 불리는 분이 크게 네 분이 계셨거든요. 예. 윤여준, 김종인, 최장집, 최상용. 예, 예. 이분들의 공통점은 예전에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안철수에 대한 멘토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윤여준, 최장집, 김종인은 다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헤어진 네. 분들이고 최상용 교수만 남아 계신데 예. 이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본인이 진보에 계시건 보수에 계시건 네.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면 개혁적인 보수, 진보면 합리적인 진보 이런 거를 주창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상생과 화합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께서 여기 이번에 새누리당 가서 말씀하신 거는 예. 당신들이 비록 보수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진보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예. 또 법치주의를 강조하든지 그런 점에서 네. 최장직 교수도 뭐 가능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 오셔서 하실만 하죠. 네네. 최장집 교수가 아니 안 하실 겁니다. 하지는 않겠죠. 본인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언 정도? 아마 조언 정도는 하실지 몰라도 아니 예전에 사실 그 안철수 그때 바람이 불 때 예. 정책 내놓고 내일의 이사장으로 그렇죠. 씹고 초래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냥 헤어지셨잖아요. 그렇죠. 현실 정치까지 들어오지는 않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살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에 처음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랑 좀 가깝다고 한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도 안 왔고요. 시의원 간담회 보이콧했고요. 분위기가 아직 싸늘한 것 같습니다. 광주 분위기가. 그렇죠. 이번에 총선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긴 했지만 네. 호남에서는 아주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이 또 딴 데도 아니고 지금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중에 특히나 특히 광주는 전멸을 했고요. 광주에서 전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광주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나 네.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똑같은 거죠. 지금 네. 2년 뒤에 본인이 다시 또 지금 또 도전을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지금 내가 도전을 해 마라. 예. 이게 거의 면봉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 민심의 치유책이 네. 이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별로 그렇게 딱 그 절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어제 김종인 그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당직자들이 이 강주를 방문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간도 한 40분 정도 그렇죠.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저께 따가운 이 나름대로 이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네. 보이콧을 몸짓을 한 것 같고 네네. 그보다는 이제 지금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을 갖고 있는 윤장현 강주시장이 과연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 총선 직전에도 이 김종인 대표가 처음 비대위를 맡고 이 강주를 첫 방문했을 때도 윤장현 시장이 공개 행사에 같이 동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뭐 윤장현 시장은 잘 알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안철수 대표가 당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공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첫건 중에 첫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한다면 저는 윤장현 이 강주시장은 결국 네. 국민의당 쪽으로 예. 갈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호남의 민심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수습책을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 윤 시장이 당시에 이제 방문했을 때 광주 전남 제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교류에는 전부 국민의당이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당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저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당 의원 빼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당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당선자 모임이라는 것이 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윤장현 시장은 이 기자회견도 참석 안 했잖아요. 당 대표 오는데 안 가고 그렇죠. 국민의당 당선인 모임에 갔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죠. 예. 참 이게 광주 민심이 얼마나 좀 무서운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종인 대표가요 이 자리에서 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일당이 되었다고 우리 당의 비상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판단이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계속 비상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도 매우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호남 방문과 사과로 호남 민심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호남의 마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네, 호남 민심을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비상 상황이 해제됐다 생각하지 말아라. 호남 민심이 돌아올 때까지는 비상 상황이다. 상황이다. 네. 그럼 비상 상황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는 김종인 대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좀 더 하겠다. 그렇죠. 내 비상대책위원회 예. 대표로서 예. 그동안에 계속해서 호남 민심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다. 네네. 그 호남 민심을 다시 끌어오는 방법은 예. 당의 체질 개선으로 뭐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 대표 비슷한 위치로서 예.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안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선 나가시더라도 우린 지지 안 해줄 거고 네네. 추대는 안 됩니다. 네. 그냥 뭐 당 수권 비전위원회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김종인 대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 그냥 그대로 그냥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호남의 그 완패가 지금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우리 당이 잘못했다기보다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된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아마 애둘러서 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전대의 지금 그 김종인 대표의 추대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지금 그 서로 이야기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종인 대표는 또 그 자신의 그 당권에 대한 네. 이 계속적으로 이거 유지하고 싶은 이게 대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기 네,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는 도로민주당밖에 더 되느냐 예. 그 이야기를 왜 강조해서 하느냐 예. 강조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 보고 당신 좀 더 방생해라. 당신이 예. 지금 우리 지금 당권 문제 감나라 배나라 해서 내 문제 교체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말라는 네네. 이야기를 아마 우회적으로 네. 저는 강조해서 일부러 광고가서요. 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저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시 올려서 억울하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김종인 대표와 지금 그 갈등이 생겨서 좋을 게 하나도 예. 없죠. 문재인 대표는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선 그 기반이 조성되도록 김종인 대표가 뭔가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니, 대선 주자 그거야 자기 하기 나름 아니냐. 네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엔 내가 문재인 당신을 그 대권 조금 만들어준다는 보장하면서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당대표로 이렇게 내가 모신다고 할 경우라도 내가 대선 주자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정쩡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정쩡한 동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전당대회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세요? 뭐 지금 이제 그 사실 이 주류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사실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는 물 건너갔다고 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러니까 경선에도 지금 그러니까 뭐 김종인 대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뭐 지금 이제 당이 비상한 상황이라 계속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본인은 내심 아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지금 한 12월 연말까지 네, 네. 연기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네. 아마 전대를 아마 올 정기국회 끝나고 난 뒤에 하자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이제 당내에 지금 전대에 대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인데 네. 이것이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가는 아마 내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아마 상당한 아마 이 그 논란이 아마 불가피할 건데 네. 거기서 어떻게 그 이 당내 논의가 네. 이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방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의 얼굴을 좀 더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럼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대표가 물러나 버리면 이게 네.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죠. 네. 그런 점에서 뭐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네.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에는 연말까지 끌고 가서 당권 대권 분리 시점 되어야 될 시점,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게 유리하죠. 예, 예. 안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괜찮은 거죠. 그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내대표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합의 추대론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당 체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지금 특히 3당 체제도 지금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 국민의당이 게스팅 보트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그 정치적 파워가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양당이 묻히느냐 이게 예. 그 갈림길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전국의 키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네.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국민의당의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예.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동시에 기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원내대표직을 잘 아는 정치력이 있는 네. 그 돌파력이 있는 예. 또 이 기획력이 있는 이런 분이 와야 된다는 것이 아마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원내대표를 지금 두 분이나 지냈던 네, 네. 박지원
의원이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박지원 그 의원은 사실 당권과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는 연기됐고 네. 지금 뭐 어차피 또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내년이니까 예.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또 그 유승일 의원을 비롯한 예. 또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또 원내대표에 지게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이 욕구, 그 출마 의지를 갖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당선자 대회에서의 하나의 숙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원내대표란 말이 입에 더 익숙할 정도로 원내대표를 그렇죠. 오래 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기는 잘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네네. 다 원내대표 한다고 지금 그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게 정리가 문제죠. 될까?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